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의 감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 표현이 정확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답답하다 그러실 겁니다. 지난해 동학개미들의 엄청난 열풍으로 주가 상승을 봤는데 주가는 답답하고, 삼성전자 또 산 주주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주가는 답답하고, 금리 오른다고 해서 부담스럽고, 이런 얘기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향방, 국민주라고 봐도 되죠. 또 성장주와 가치주의 지속되는 논쟁.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걱정입니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예. 와, 지난해 정말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지만 대단한 그 동학개미들의 개인들의 엄청난 예. 열풍과 유동성으로 주가를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단 말이죠. 고점이 96,800원, 지금 주가는 82,300원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서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건 많이 사셨더라고요. 삼성전자 개인 주주들의 지분율이 15%나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개인들도 좋고, 그렇죠. 종합주가시도 올라가겠죠. 근데 그림 하나 먼저 한 세 가지 정도 가져왔는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올해 시장을 바라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면 이머징 쪽에 자금이 유입이 많았었거든요. 저 그림이 아니었는데 삼성전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그래서 한 11월 정도부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머징 포트폴리오에서. 빨간색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1월쯤에 이제 다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머징에 돈이 들어오면 한국을 주식을 많이 사겠구나.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를 사겠구나. 달러 약세. 그래서 올해 초가 되면, 근데 저희들이 좀 12월에 2월 말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안 사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전자를 안 사는 거죠. 전자를 계속 팔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거든요. 그냥 기저가 별로 없죠. 한국은 아마 올해 글로벌 중에서 주식 상승률 보면 한데 뒤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기저가 낮았던 곳들이 좋죠. 미국이 상당히 좋고, 유럽도 좋고, 중국도 좀 부진하고 작년에 좋았었으니까. 네.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실적이에요. 실적인데, 이제 좀 있으면 질문에 다음에 있길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작년 1분기에 6조였으니까 지금 안 나와도 컨센서스가 8.6조 정도 되거든요. 잘 나오죠. 근데 4분기가 9조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스틴 이슈도 있었고, 공급 부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실적이 막상 열었을 때 한 9조 이상은 나와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대치가 이미 높아져 있고 그 이상 나와야지 이게 충족되는 상황인데, 자신하기 힘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도 사지 않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거지만 누가 뭐래도 삼성은 반도체 쪽에서 압도적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적에서 본다면. 근데 격차를 최근에 많이 좁히고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곳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쩌면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게, 지수도 이렇게 다들 차트 보거든요. 차트 이렇게 모여있는데 한번 뜨지 않을까. 그건 전자가 끌고 가겠지 하고 다들 사고 있지만, 확률이 낮더라도 만약 전자가 여기서 못 올라가고 한번 출렁인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 이런 것도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체에 미치는 워낙 지수의 영향력이 크니까요. 네. 지수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해외 선물 거래가 중단될 정도의 노이즈니까. 그렇죠. 근데 지수와 이제 지수를 보면서 대응하는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좀 다르고, 저희는 이제 특별히 또 작년에 많이 산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시장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 실적 시즌에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포문을 여니까요. 지금 실적은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준 정도 가지고는 주가 끌어올릴 요인은 좀 어렵다. 대략 첫째 주에 잠정 실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올라온 게 8.46조?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자료는 안 나왔지만 갔다 온 추정치 나온 게 8.6조에서 9조 정도 사이거든요. 그럼 보통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보다 안 나오기만 해도 근데 실망스러워. 좋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거 왜 다른 또 IT 기업들 실적이 더 좋을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대값을 미리 좀 반영해 왔었고 주가가 실적 뒤에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구조 이상이 나와주면 아마 전자가 좀 힘을 받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한 96,700원인가 갔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요. 우리가 포워드 PB로 보면 과거에 대만이 TSMC가 한번 레벨업 될 때 PB를 한 50% 정도 레벨업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과거 PBR 밴드에서 한번 레벨업 됐을 때가 한 10만 원 정도예요. 과거 주가로 보면 500만 원이겠죠. 그게 녹록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한 10몇 프로 빠져 있겠네요. 지금 전자도. 근데 이런 부담이 결코 단기에 해소되기는 만만치 않다. 너무나 다들 지금 삼성 슈퍼 사이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변화도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조심스럽지만 전자가 그냥 끌고 가는 장은 실적 보고 그때 가서 좀 고민해보자. 9조 이상 나왔을 때. 그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매수할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투자를 이제 오래 하시고 트레이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야 뭐 삼성전자가 좀 약하면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최근 강하니까요, 그죠? 뭐 수부장으로 갈 수 있지만 정말 이제 초보로 삼성전자를 한국 주식을 대표해서 하고 사신 분들은 설령 뭐 9만 원에 물렸다고 해서 지금 8만 2, 3천 원에 뭐 팔고 다른 거 사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네. 그런 것까지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시장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우위를 가질 수 있고 뭐 이게 어떻게 볼지 저희 하는 일은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견해는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을 쭉 읽고 계신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렇게 좀 저희가 설정을 해서 삼성전자를 설정해서 본 거고요. 삼성전자도 물론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기관의 매도가 많고 특별히 연기금의 매도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일부 어제 모트 보도도 그렇고 국내 주식 비중을 지금 16.8인가요? 설정된 게 네. 조금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연기금의 시장에 미치는 수급의 영향력, 향후의 진로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일단 뭐 수급으로 보면 지난 연말 비중이 21.2%였으니까 좀 줄여는 건 네. 당연했던 거고요. 또 하나 주가가 좀 싸게 샀으니까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겠죠. 그 부분을 감안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연금이 팔고 있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띄어져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데이터를 궁금해가지고 해본 건데 작년부터 해서 개인들이 샀던 금액을 봤더니 한 80조 샀는데 3,100 이상에서 29.9%를 샀더라고요. 네. 3,000 이상이 36%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최근에 이제 상위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소위 강한 확신을 가진 분들의 공통적 의견은 자금의 이동이 있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올라갈 것이다. 근데 자그마치 이렇게 많이 사도 안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싸게 샀을 때가 유리한 거지.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거래가 될 때 거래량이라는 거는 뭐 100만 주가 거래되면 사는 것도 100만 주, 파는 것도 100만 주예요. 누가 네. 더 많이 사고 팔고가 아니라 중요한 건 누가 더 비싸게 살 사람들이 많고 싸게 파는 사람들이 많냐의 문제거든요. 매수자의 시장이냐 매도자의 시장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싸게 살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음. 밀리면 좀 살까? 이게 그래서 변동성 장인 겁니다. 네. 변동성 장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올라갈 것 같은 날은 사면 물리고 빠질 것 같은 날 사면 돌아서고 뭐 이런 장이 변동성 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연기금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이 사도 못 올랐다는 거. 그렇다면 이걸 뛰어넘는 고점을 넘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그 가격에서 많이 사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 물량을 소화할 만한. 네. 3,100 이상 29.9%가 놀랍지 않으셨나요, 에커님?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점 애들 많이 샀구나가 근본적으로 시장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분석을 넣어서 뭐 자료 가지고 해본 건 아닙니다만 네.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1,400가구, 뭐 1,500, 1,700 그때 자신감 있게 샀던 사실 동학개빈들은 수익이 났을 텐데 작년 말 올 초에 사실 과했죠. 예. 제가 뭐 앵커님이랑 네. 오래됐으니까 알지만 네네. 제가 그래도 항상 공격적으로 장 좋게 보는 사람이라고 항상 살아왔던 사람인데 네. 작년 연말 이후에 이렇게 저보러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냐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후유증을 남기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배우면서 또 투자를 해 가시는 겁니다. 뭐 1박 2일 할 게 아니니까 투자에. 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첫 번째 키워드로 읽었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논쟁. 야, 성장주 가치주 논쟁은 참 끝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성장주든 가치주든 사실 좋은 주식 사면 되는데. 좋은 기업이 쌀 때 사면 되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만 얘기하기 어렵고, 일단 FOMC가 지나고 나면 흐름들이 좀 불확실성이 제거될 걸로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미국 금리 오르고 주가 또 출렁거립니다. FOMC의 스탠스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확인한 게 어제 오늘 아마 느끼셨던 거는 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채 10년 금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확인했잖아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화정책 결정문이 딱 공개됐어요. 네. 제가 보려는 게 아니라 연준 때는 중요한 날이어서 일어나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 CNBC를. 근데 이제 그때 미국채 10년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뉴욕 지수는 다 하락했었고 상승폭 축소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확 돌아섰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올라섰습니다. 그때 결국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때 첫 번째 질문이 네. 테이퍼링 관련 질문이 첫 번째 나왔는데 난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딱 그 말하는 순간 갑자기 나스닥이 플러스 100포인트로 떠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연준 이전에 무엇을 기대하고 혹시나 안 좋은 얘기 나올까 봐 되게 두려웠던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네, 테이퍼링 혹시 좀 얘기가 나올까? 뭐 이런 얘기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해버리니까 반등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죠. 근데 과거에도 연준이 열리고 나면 그날은 안 올랐다가 그 다음 날부터 올랐던 경우도 많고요. 그날 하루 전 그 다음 날도 빠졌던 경우도 꽤 있습니다. 파월은 지난 2번 정도가 더 있었어요. 어제는 뭐 마에스트로 파월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어제 결국은 금리 인상 의견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는 거고 중요한 건 미국의 성장률이 자그마치 6.5%를 제시했다는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채도 발행도 많이 했고 뭐 상품 가격도 올라와 있고 인플레 기대치는 올라와 있어요. 그건 실질금리 마이너스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인플레 기대값이 내려오거나 연목금리가 올라가거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인플레 기대는 잘 내려올 것 같지 않으니까 하루 생각하면 연목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제 중요한 건 장중에 1.75를 터치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의외로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 계신 분들이 차트 많이 보십니다. 그래요? 손 많이 거놓고 하죠. 네. 제가 이제 뭐 오랜만에 뵙고 편하신 네, 분이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계속 우리가 얼마 전부터 얘기했던 1.75 넘어가면 머리 아프겠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제 중간 터치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럼 또 내려오겠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좀 상당히 시장은 채권을 바라보고 있고 채권이 좀 더 움직이면 당연히 할인율에 영향을 주죠. 이거는 역사적 상관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금리가 움직이면 소위 비싼 주식들, PER과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고포 주식은 두드려 맞았다. 그거는 그래서 어제도 그런 현상이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금리가 어느 정도 갈 것 같냐?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연준이 1월부터 그냥 놔둘까 이거를? 생각한 수준이 더 높다는 거 아닐까요? 금리 레벨을? 네. 그렇게밖에 추론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얘기도 뭐 2%, 뭐 2.2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뭐 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네. 이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원래 올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금리는 올라갈 거야. 누구는 알았죠.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가면 4분기에 한 1점이 갈 걸로 봤거든요. 순식간에 50pp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30pp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그 구간에 뭐 지수가 망가진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지겠구나. 그리고 최소한 뭐 성장주 가치주보다 비싼 주식은 조심해야겠구나.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겠구나. 요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 어떤 생각을. 하여튼 어제도 여러 가지 파웰 의장이 또 주말에 한마디 해주면 돌 수도 있겠죠. 이걸 해서 지금 변동성 장세인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근데 뭐 제롬 파월이야 사실 통화 정책이나 경제, 고용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뭐 주식시장 투자자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립 서비스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 예. 아니, 뭐 경제도 나아지고 있고 그러게요. 시장은 좀 약간 과열된 것 같으니까 놔두다가 네. 뭐 좀 불안해지면 한마디 그때는 해주고. 이제 뭐 내가 이제 장기채 사줄게. 그러게요. 뭐 YCC라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굳이 지금 나설 이유는 없다는 그러게요. 거죠. 트럼프 같으면 좀 달랐겠지만. 트럼프 있었으면 더 혼란을 줬겠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얘기가 이제 말씀하신 게 좀 정답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뭐 2%, 3% 쭉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흔들거리겠지만 또 올라가고 그 변동성을 뭐냐면
잘 보시면 지금부터 해서 왜 금리가 이렇게 촉발됐냐를 보면 뭐 좋은 금리 상승, 나쁜 금리 상승 얘기를 하지만 네. 포인트는 너무나 재정 정책 쪽에 재정이 과다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거 외에도 인프라 관련해서도 나오지 않겠어요? 고용을 네네. 어제 얘기했잖아요. 고용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플러스 또한 미국이 2018년 이후에 부채 한도를 유예를 해놨잖아요. 그 논의가 7월이잖아요, 한계가. 그럼 6월에 지금 논의가 되겠죠. 그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 미국의 민주당은 그 굉장히 전통적으로 균형 재정을 선호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샌더스 얘기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균형 재정론자들이에요. 그럼 재정을 저렇게 많이 발행하면 뭐 하겠어요? 세금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기업 이익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스트 부분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도 올라가고 원가 오르고 상품 가격도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간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 이익 추정체 쪽에서 이걸 넘어설 만한 이익 확대가 나올까? 뭐 이런 퀘스천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장은 작년과 다른 현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편하게 갈 수 있었다면 최소한 저처럼 이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게 뭐가 중요해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거고 또 하나 기업이익 측면에서도 기대값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어느 시점 이후에는 기대값이 좀 낮아지는 국면도 준비하겠다.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뭐 가치 투자자의 아주 뼛속 가치 투자 입장에서야 성장주나 뭐 가치주냐 중요하지 않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면 되는데 일반적인 시장의 패턴 자체는 어쨌든 간에 뭐 주도주, 성장주, 가치주, 테마주 이거를 네. 또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치주로 간다? 다시 성장주로 확 간다 이것도 아닌 거고 그 중심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가치주와 성장주의 논쟁 속에서의 투자자들의 중심은. 짧은 방송 시간이어서 제가 네. 데이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가치주 성장주보다 비싸냐 싸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비싼 주식은 부담스럽고 네. PER 같은 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유동성 장세니까 다음에 실적 장세로 넘어갈 거야. 우라가미 예, 군요책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기 네, 때문에 네. 하지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잘 안 바뀝니다. 맞아요. 과거에도 유동성 장세였다가 또 유동성 장세였다가 글로벌 경기적으로 실적 장세 갈 때도 있는 거고 그냥 너무들 편가르기에 익숙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좋아지는 산업 내에서 싼 기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미국을 보면 굉장히 견조했더니 어제도 미국 다우가 버텼던 이유는 다 별거 없어요. 금융주가 좋았던 거거든요. 또 하나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그렇죠. 뭐 크루즈 회사도 되고 뭐 의류 회사도 잘 되고 좀 뭔가 컨택트 환경 쪽에서 다시 가치가 재부각되는 것들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장주 내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워낙 요새 또 그로스 모멘텀들이 또 이슈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뭐 유동성 장세 수혜주냐 실적 산수 이런 논리보다는 이 산업이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고 거기 좀 싼 것 싸다 비싸다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걸 이제 밸류 측정이 어려운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주관적이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초보 투자자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이게 주가가 싼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밸류 대비 비싸냐 싸냐인데,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소위 이제 성장주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PER로 보면 밸류 엄청 비싸죠. 그러나 사실은 성장할 모멘텀이 안 타면 쿠팡이 저렇게 네. 반트니까 고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온 거 사전 온 거 보니까 뭐 하워드 막스 얘기도 잠깐 하죠. 하워드 막스도 뭐 오죽하면 우리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사진 않겠지만 뭐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하워드 막스인데 그 말 듣고 굉장히 멘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는 네. 시장에 적응하는 건데, 그러니까 특별히 비트코인보다는 그런 성장주 단에 우리로 얘기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미국으로 얘기하면 구글이나 이런 쪽이 과거처럼 장치적인 장치 산업 없이도 성장하고 이익을 잘 벌더라. 그런 데 대한 시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성장주도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균열이 생긴 섹터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말하기 어쨌든 배터리 같은 데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워졌죠. 그렇죠. 폭스바겐이 네. 저렇게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결국은 그날 폭스바겐 오늘 뭐 다시 조정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성장 사이클에 있던 것들 중에서도 선별화되고 있고 가치주 내에서도 무조건 경기 관련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싼데 아무도 Q가 늘어날 거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
여의도에 백화점 생겼는데 놀러 가보시면 의류 매장 가면 깜짝 놀랍니다. 네. 단가 보고 기절하면서 단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좋은 의류 기업들도 많이들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최근 들어서 너무 시장을 수학 공식처럼 보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치주 성장주 논쟁은 좀 제가 이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이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책도 좋은 책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인용을 하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도 잘 안 됩니다. 분명한 건 정확히 말하면 비싼 주식은 금리가 올라가면 조정받는다 맞아요. 비싸다는 건 뭘까요? 최소한 매출액이 안 나오고 그냥 어떤 미래의 산업의 가치로만 올라온 주식들은 흔들리겠죠. 대표적인 게 테슬라 아닐까요? 좀 그런 고민을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제가 좀 확실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나요? 좀 확고한 전략을 좀 답을 좀 얻어보려고 말씀드렸더니만 확실한 걸 얘기할 수 있나? 시장에서 그런 느낌이셨는데 지금도 이를테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지금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일괄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네. 실제 이거를 스타일을 갖다가 좀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네. 제언을 하고 좀 이게 제가 말한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변이 아닐까 싶어요. 좀 더 그런 이분법적이 아닌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 얘기를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간에 이제 노이즈는 있지만 백신을 맞으면서 활동들이 되면서 여행이나 항공이나 의류, 소비, 보복, 소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그런 기업들은 말씀하신 그 싸냐 비싸냐의 기준으로 보면 좀 비싸진 건가요? 아직 싼 건가요? 좋아질 산업 내에서 싼 기업 찾기죠. 그러니까 기업에 앞서서 이 산업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가 중요한데 이건 좋아지는 게 맞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3월 11일 날 담화가 매우 중요했어요. 네. 왜냐면 그때 영화 쇼생크 탈출 대사를 인용하거든요. 뭐 희망은 좋은 것 뭐 이런 얘기 대사가 멋진 네. 대사가 있습니다. 영어 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미국은 7월 4일이면 거의 집단 면역 상태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시면 미국의 이런 소비 관련주들은 미국이 장이 건전한 거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그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엔데믹으로 갈지 팬데믹으로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집단 면역이 가까워졌으니까 시장이 더 강화했죠. 한국은 지금 어떠냐 우리나라는 11월 정도가 정부에서 제시한 거고요. 더 뒤로 갈 수 있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글로벌 아까 맨 처음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 전 세계 좀 글로벌 투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러한 소위 코로나와 많이 관련 데이터와 관련이 높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좀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는 작년에 좋았잖아요. 확진자도 적고 네. 사망자도 적었죠. 그렇죠. 밋밋하죠. 딴 데는 엄청 확진자도 많았고 사망자도 많았으니까 드라마틱하게 좋아했잖아요. 주식시장의 본질은 뭐죠? 나빴다가 좋아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소위 턴어라운드. 한국은 좀 밋밋하니까 네.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좋습니다. 국내도 지금 1분기 매출액도 상당히 좋고 3월 첫 주말에 3사 매출액이 백화점 3사가 YOY 80%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하면 코로나가 좀 여전히 안 가라진 것 같은데 사람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밖으로 나가니까 뭐랄까요. 작년엔 TV 사고 지방 꾸미는 거에 주력했다면 옷도 사고 좀 그런 옷맞게 생각이 안 나죠. 지금 뭐 이런 것들 많이 사 먹고. 미국에서도 보면 레스토랑 업체들도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종목들의 시총 비중이 적기 때문에 지수 방어력이 약해요. 근데 미국 증시는 시총 비중이 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어력이 있는 편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 할 얘기는 산적하지만 또 시간상 정리를 해야 되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센터장님도 하셨을 거고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들어오면서 1분기를 지나가는 상황인데요. 올해 그럼 남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솔직히 어떻게 대응하면서 소위 뭘 갖고 수익 내고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네.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마무리 짓게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네. 올해 이제 다 작년에 너무 안 좋았다 좋아지가 왜 이렇게 연초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을까? 이 말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올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줄 알아?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결국 주식 투자의 본질은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찾는 거예요. 매출을 많이 늘리고. 근데 매출이 많이 늘면 우리나라 수출이 늘겠죠. 그렇죠. 네. 수출이 5월에 증가율이 꺾입니다. 이거 EPS 증가율과 관련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거 2018년에 수출 최대치가 550억 불이거든요. 저 그림 보시면은 파란색 매달 550억 불 나온다고 쳐놓는 거죠. 절에 놔도 증가율이 5월이면 꺾입니다.
EPS가 꺾인다는 거죠, 증가율이.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아니실까요? 아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좋아지는 거 분명한데 왜 한국 주식만 못 갈까?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기저가 약하고 딴 데에 비해서 5월부터 꺾인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여기서 뭘 골라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12월 포워드 PE 보면 과거가 10년 평균이 한 10배인데 네. 지금 한 37%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잘 못 간다는 거죠. 그럼 밑에서 뭘 찾는 거냐? 그래도 기대가 낮았던 것 중에 좋아진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다들 다 같이 알고 있고 다 같이 기대가 높은 섹터나 종목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낮아진 것들을 찾아보면 아까 오늘도 계속 반복해 말씀드렸지만 좀 더 앞으로 좋아질 곳들, 좀 나아지고 있다, 바닥에 도는 것들 이런 곳에 당분간은 한두 달은 집중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딥사이트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좀 답답한 흐름에서 조금 멀리 길게 보면서 전략들 점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